로켓 기술을 하려고 폰칼만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구겐하임 항공연구소에다가 자기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요. 근데 그 동아리 이름이 수어사이드 스쿼드라고 자살 특공대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거기는 고체도 하기 때문에 화약이 맨날 터지고 이랬을 거잖아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이 폰칼만이 미국에 와서 스타가 되는 사건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이거 너무 유명하죠? 타코마 브릿지라고 네. 당시에 미국 엔지니어링 기술의 총집합을 저 흔들리는 거 보시나요? 저게 CG가 아니에요. 저러다가 무너집니다. 저렇게 다리가 휘는데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너무 쿨하지 않아? 그러니까요. 길이를 제가 까먹었는데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현수교였어요. 이렇게 무너집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네. 그때도 바람의 힘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초속 53m. 네. 웬만한 특 A급 태풍은 다 버티도록 설계됐어요. 맞아요. 근데 이날 바람이 19m였거든요. 이게 왜 이럴까? 뭐 여러 가지 공진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공진을 일으키는 그 공진의 원인이 되는 게 뭘까? 그걸 밝히신 분이 폰칼만입니다. 오른쪽이 칼만 보텍스라고 해서 이렇게 팔랑거리잖아요. 저게 구조물을 흔드는 겁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우리의 머리결이 흔들리는 게 다 저게 칼만 보텍스 때문이에요. 왼쪽의 사진이 한라산이에요. 저렇게 바람이 불면 뒤에 칼만 보텍스가 생기는 거예요. 구름입니다. 구름이죠. 와. 어마어마한 크기로. 모양 그대로 생긴다, 진짜. 네, 그대로 생깁니다. 작은 스케일의 지구만한 것들이 기름방울에 적용되듯이 저거랑 한라산하고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걸 설명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폰칼만이 망명자인데 미국에서 스타가 됩니다. 스타가 됐을 때 여기에 이제 찾아온 제자가 있었어요. 중국 사람. 첸세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첸세선이라는 사람은 상해 교통대 거기 기획과를 졸업하고 MIT에 갔다가 그때 유명했던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로켓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로켓 하면 잘못 오해가 많은데 F는 MA잖아요. 이게 A를 올리려면 F를 크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심력으로 뭐 쏘면 되고 비행선으로 올렸다 쏘면 될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치올콥스키의 로켓 방정식 핵심은 F는 MA에서 M을 줄이는 겁니다. M을 빨리 줄일수록 같은 힘에서 A가 증가하는 거. 증가하죠. M을 줄이는 방법은 연료를 빨리 소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리호가 200톤이거든요. 네. 그중에 추진제가 180톤이에요. 그걸 10분 안에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가 순간적으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속도가 엄청 붙어서 초속 7km가 나오는 거죠. 치올콥스키의 이론을 갖다가 실현하신 분, 그 사람이 고다드. 액체 추진 로켓이 중요하다고 한 거죠. 고체 연료는 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속도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하신 분이고 고체 로켓도 하시는 분은 많지만 그쵸. 로켓 기술들이 이제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되니까 그 첸세선이라는 중국에서 온 친구는 로켓 기술을 하려고 폰칼만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구겐하임 항공연구소에다가 자기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요. 근데 그 동아리 이름이 수어사이드 스쿼드라고 자살 특공대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거기는 고체도 하기 때문에 화약이 맨날 터지고 이랬을 거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나중에 나치가 V2 로켓을 만드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도 대항마를 하기 위해서 이 육군에서 더 밀어줍니다. 소위 말해 자살특공대 동아리가 정식 연구소로 발족하는데 그렇죠. 그게 JPL입니다. JPL이죠. 그렇게 하면서 미국의 로켓 역사가 JPL에서 시작됩니다. 네. 사실은 나치가 훨씬 앞서 있었죠. 네. 나치가 앞서 있는 기술을 나중에 어떻게 가져오게 되는지는 또 이 사람들끼리 계속 얽힙니다. 헤디 라마르라는 유명한 여배우십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건 과학자였어요. 아까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망명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 사람도 망명합니다. 미국으로 망명하는데 헐리우드에 갔겠죠. 근데 헐리우드이 싫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들하고 영화를 만들어요. 저녁마다 이 사람은 과외를 받습니다. 과학자들 불러서 무선 통신하고 이런 걸 배워요. 사실은 전 남편이 무기상이었어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복수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나치를 무찌를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 무선으로 이렇게 폭탄을 유도를 하고 이럴 때 그게 무선이 다 누군가에 달 수가 있겠죠. 무선에다가 암호 거는 방법을 연구를 하십니다. 지금의 뭐 CDMA, 와이파이, 진짜? 라디오를 들을 때 93.1이나 주파수를 가지고 들을 수 있죠. 네. 핸드폰이나 이런 건 어떻죠? 단일 주파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각자를 어떻게 식별하죠? 그러네요. 그런 것들의 원천 특허가 되시는 분. 심카드? 엄청난 분이시군요. 엄청난 분이시고요. 얼굴도 아리따우시고.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였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미화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대표적으로 사운드 뮤직 같은 걸 싫어했대요. 근데 사운드 뮤직이 뭐가 왜곡되냐면 그게 사운드 뮤직 보면 에델바이스라는 노래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거 다 사람들이 지금 오스트리아 국가로 알거든요.
창작곡입니다. 그거. 그런 식으로 자기 조국 오스트리아가 왜곡되는 걸 되게 싫어했던. 그때 특허를 내셨으면은 돌아가실 때 엄청난 거부셨겠는데요? 그렇진 않고 원천 특허가 됐지만 사실은 지분이 큰 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갖다가 다른 식으로 다 했던 맞아요. 거죠. 대박이다. 90년대 이후에 무선통신, 휴대전화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니까 97년에 발명가 협회에서 발명가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90년대 이후에나 우리가 무선통신 이런 것들이 되게 너무 빨랐네. 너무 빨랐던 거죠. 돌아가신 다음에 유족들이 헤디 라마르가 꿈에도 그리는 오스트리아 빈 국립묘지에 안장을 합니다. 영화는 한순간이지만 과학기술은 영원하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 묘비에. 저기에 빈 중앙묘지에 보면 우리가 베토벤도 묻혀있고 뭐 많잖아요. 중간에 헤디 라마르의 묘지에 과학기술은 영원하다 저런 게 새겨져 있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 저런 분도 계셨다. 약간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이휘소 박사님 묘지를 찾아가 보고 싶어가지고 네. 갔거든요. 못 찾겠는 거예요. 어딘지를 알고 묘지를 아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약간 풀도 다 자라나 있고 네. 비석도 기울어져 있어요. 진짜 다 닦고 왔어요. 진짜. 잘하셨습니다. 제국이 종말되면서 새로운 나라들이 탄생하고 했듯이 똑같이 제국이 종말되면서 세기말이 끝나고 새로운 과학들과 기술, 산업들이 발달했다는 것도 상당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헤디 라마르의 삶을 보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로켓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중국 사람, 오른쪽이 폰칼만, 왼쪽이 폰칼만의 스승인 프란틀입니다. 근데 이때는 전범으로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모든 그걸 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접수하러 오신 분은 네. 폰칼만이잖아요. 자기 제자잖아. 그 다음에 폰칼만의 제자였던 첸세스는 또 미군 복장이야. 미군 자격으로 와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저 사람들이 회유를 합니다. 게팅엔 대학이 사실은 현대유착학의 모든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첸세슨하고 폰칼만은 알아요. 적어도 몇십 년은 앞서 있다는 거예요. 프란트를 설득합니다. 이걸 다 넘기면 재판에 회부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게팅엔만은 폭격을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했어요. 학자들 모이라고. 그리고 게팅엔을 온전히 둔 다음에 미군이 접수하러 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V2 로켓뿐만 아니라 제트 엔진부터 수많은 그 독일의 앞선 기술들이 미국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핵심은 이 다음입니다. 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그럴 때면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소련만 해도 버거운데 중국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미국의 빨갱이 때려잡기,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메카시즘이 불어나죠. 그 절정에 한국 전쟁이 끼어 있는 겁니다. 한국 전쟁은 어떻게 보면 동서 진영 갈등이 처음으로 부딪힌 곳이고 한번 진검승부를 해본 것이에요. 첸세서는 분명히 이렇게 미군 복장으로 일을 했던 미국의 로켓의 선구자지만 미국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중국 공산당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자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택연금에 처합니다. 그거를 마오쩌둥이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한국전쟁에 중국이 미군 조종사를 11명을 포로로 잡고 있었거든요. 협상을 합니다. 11명과 이 한 사람을 바꾸자. 근데 사실은 미국 정보당국은 안 된다고 했어요. 차라리 첸세슨을 죽이는 게 낫다. 근데 대통령은 안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첸세슨 한 사람과 미군 조종사 11명을 맞교환합니다. 그 다음에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첸세슨이 2009년 사망할 때 구글 표지예요. 맞아요. 57년에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렇죠. 스푸트니크 쇼크가 발생할 때 미국 민주당 정권은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거든. 공격합니다. 폰 브라운까지 데려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로켓 기술이 왜 처지냐. 그 선거에 엄청 써요. 그러면서 그 우주 개발을 해야 된다는 미국의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게 스푸트니크 쇼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중국에서 로켓 개발을 합니다. 로켓 개발만 관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도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원자폭탄하고 수소폭탄도 개발합니다. 맞죠. 양탄 일성이라고 이 마지막 단계에 뭐였냐면은 인공위성을 쏘는 거였어요. 그때 미국이 정말로 후회를 한 거죠. 사실은 57년에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금방 따라잡는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스푸트니크가 발사한 얼마 뒤에 처음으로 자기들도 바로 발사했다 발사를 하거든요. 생중계하는데 2초 만에 폭발해버려요. 그러면서 버려두고 있던 폰 브라운이 그때 제대로 일을 하게 만들어준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나오면서 제대로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에 갔던 첸세스는 거기에 같이 가고 있었어요. 안 알려져서 그렇죠. 중국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60년대. 우리랑 그렇게 차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모든 사람이 굶어 죽는 그런 아사 직전에 거기에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업적이라는 거는 우리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공위성이 개발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핵폭탄이 미국의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게 1970년의 일입니다. 71년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엔 상임이사국이 대만이었어요. 근데 대만이 상임이사국에서 물러난 게 아니고 유엔에서 나갑니다.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중국이 그렇죠. 상임이사국이 된 게 71년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있지만 네. 많은 사람들은 그게 양탄 일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핵보유국이 됐고 ICBM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여기 끼워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사람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굉장히 친정부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때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요. 그 끔찍한 순간에도. 그 다음에 나중에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벌어지죠. 그때 유혈 진압을 했던 사람이 장쩌민이라는 사람인데 상하이 짜오퉁 따셰 공대 후배 적극 지지합니다.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당한 그 인종 차별에 대한 것들을 이쪽으로 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원래는 미국에서 교육받아서 미국에 있는 사진을 보면 양복도 입고 되게 젠틀맨인데 그 다음에 모든 사진은 전부 다 인민복만 입고 있습니다. 한 번도 양복을 입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미국에 사과를 요구했고 나를 무고하게 가택연금체했던 그 칼택 동문들이 만나자고 해도 절대 안 만나줬어요. 나도 그 당시에는 미국 사람인데 진짜 미국 사람 그들의 입장에서는 살리자고 나를 판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칼택 동문상을 주게 줬는데 안 받죠. 수상을 계속 거부해가지고 네. 하다 안 돼가지고 친구들이 상을 들고 갔죠. 가서 바쳤어. 그 정도로 미국을 혐오했던. JPL을 세우신 분이에요. 유체역학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켓의 역사가 끝나면서 판타르의 마지막 장면이 그거였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현대 유체역학은 어떻게 또 가고 있는가? 이게 1986년 되게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로켓과 경제학이 결합하는 순간인데요. 이때 원인으로 밝힌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인만 선생께서 오링이라고 O자형으로 돼 있는 고무링 하나가 금속과 금속을 이렇게 결합을 하면 중간에 기체가 셉니다. 근데 중간에 고무링을 넣고 이렇게 꽉 닫으면 그 밀폐가 되는 걸 갖다 우리 오링이라고 하거든요. 그 오링인데 이날 플로리다에 갑자기 영하가 됐어요. 날씨가 추워져서 이게 고무가 딱딱해졌어요. 거기서 수소 연료가 새가지고 터진 거예요. 그걸 갖다가 파인만이라는 분이 밝히신 거죠. 네. 이걸 가지고 경제 이론을 만드신 분이 계세요. 노벨 경제학상 2019년에 탔던 크레이머라는 분이 어떤 분석을 하냐면은 나사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단 하나의 실수로, 어이없는 실수로 모든 게 망쳐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노동의 가치의 퀄리티의 합이라는 게 산술적으로 되면 100명이 있어. 한 사람이 잘못하면 99점이잖아요. 100점이나 99점은 똑같죠. 이게 산술적 합이고, 만약 총체적인 능력이 곱하기라면 한 사람만 빵점이면 다 빵점인 거예요. 근데 후자에 가깝다는 거예요. 고급진 그 실수로. 그게 오링 이론의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일을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애들하고 섞어놓으면 안 좋아져요. 곱해져가지고. 따로따로 해가지고 합치면 훨씬 더 낫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이거는 무슨 성적 우열반도 아니고 그런 말도 하시죠.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미장원에서 제일 잘하시는 원장님은 제일 마지막 순서에 하죠. 왜냐하면 앞에는 실수를 해도 만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눈썹 그리다 실수해버리면 그거는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눈썹 그리는 걸 왜 회장님이 하지? 그거는 앞에 것들을 갖다가 마지막에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낮은 노동력의 수준을 갖다 올리는 게 중요하니까 인센티브 같은 거예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우리 K리그에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닐 수 있어요. K리그에 갖다 놓으면 그 능력을 발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유현진이 갑자기 하나에서 한다면 좀 하나 팬들은 슬픈 이야기지만 근데 그랬었죠. 차라리 그렇게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K리그의 수준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게 바로 인센티브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링 이론이 그런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는 이 산술적 합이 아니라 곱하기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조심해야 되고 동질의 노동력을 묶어 있는 게 좋고 잘하는 사람은 후반부에 배치해서 앞단의 실수를 만회하게 하는 게 좋고 어떻게든 교육을 시켜가지고 동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도록 만든다. 라는 게 오링 이론. 그만큼 아까 말했지만 유체역학이나 과학이 경제학, 사상, 철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좀 깨닫고 있으면 그 지적 풍토가 한국에도 좀 이어졌으면 하는 게 저의 관심이기도 해요. 이게 로시코라는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아까 이제 다 도망갔던 분 터뷸런스라는 난류 때문에 도망가시거든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설명한 게 뭐냐면 야 이게 장님 코끼리 떠듬기잖아요. 다 각자의 방향으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터뷸런스는 사실은 아까 말했지만 프란틀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공학자였거든요. 물리학자들은 기피하는. 네. 70년대 되니까 갑자기 물리학자들이 유체학 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선형 복잡계가 유행할 때예요. 하우스 무슨 프랙탈 이게 70년대 유행하거든요. 그때 뭐 나비 효과니 이 사람들이 난류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왔는데 왔다 가더라. 여전히 문제는 남았다. I just says to come and go. 다시 우리가 해결해야 돼. 왜냐면 나도 떠났거든. 80년대 이후에 가장 큰 발견은 터뷸런스라는 난류가 굉장히 잘 조직된 올가나이즈된 스트럭처라는 게 밝혀집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미드 영 셸든에 보면 얘가 컴퓨터 처음 살 때 이야기 나오거든요. 89년에 9살 때인가 그럴 거예요. 9살 때 얘가 고등학교 들어가죠. 할머니한테 돈 받으러 갔을 거예요. 너 컴퓨터 왜 필요한데 나비우스 방정식 풀려고요 하는 거 있어요. 이게 되게 절묘한 게 이때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아까 그 하이젠베르크 도망갔을 때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풀린 게 1971년에 스티브 올사게로 MIT 수학과 교수가 풀어요. CDC라는 당시에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로 풉니다. 그게 1초에 몇백만 회의 연산을 수행해요. 그걸로 풀자 그거보다 더 뛰어난 컴퓨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나비우스 스톡스 방정식을 통째로 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통째로 그거를 다이렉트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셨던 분들이 저의 스승님들. 자, 그 결과가 충격적으로 나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죠. 그 존 킹 교수님이 제 UCLA 지도 교수님이시고요. 그때 한 타임스텝마다 풀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와. 그게 보면 터뷸런스의 복잡한 게 그대로 보이잖아요. 아무 모델링 안 하고 나비우스 방정식을 그대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터뷸런스가 재현된다 이거죠. 저기 다 난류를 예. 터뷸런스를 표현을 한 거죠. 예. 벽 사이에 통과하는 유체가 이렇게 막 꼬이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스패너와이즈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잘 보세요. 땅바닥에 깔았어요. 잘 보면 간격을 두고 지금 조직화된 구조가 보이죠. 특정한 간격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몰리는 게 보이죠. 네네네. 보텍스가 몰리죠. 네. 특정한 간격을 가지고 지금 간격이 보이죠. 네. 딱딱 저걸 스트리키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뭔가 우와. 튜브 대본 같은 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걸 밝힙니다. 이전에는 실험으로서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와. 저걸로 하니까 오히려 실험적으로 측정한 값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이게 이전까지는 초당 몇백만 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되면 초당 2억 회 이상을 계산합니다. 우와, 멋있다. 한국계 교수님이 이걸 그냥 통째로 풀었어. 저거 보면서 이제 저는 또 저거 해야 되겠다. 제가 학부 다닐 때 워낙 공부 안 했는데 이런 거 보고 나니까 저거 해서 이제 연구실에 제가 들어간 거죠. 오른쪽에 흑백산이 실험인데 네. 왼쪽에 시뮬레이션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구조가 이렇게 대롱처럼 간다고 보여줬잖아요. 네. 네. 그게 오른쪽 하단입니다. 난류가 되면 왜 마찰장이 커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중간에 있는 놈은 밑으로 콩 떠지는 거죠. 파이는 거죠. 더 아래로 파는 더 꺼지는 거죠. 예, 그걸 밝힌 겁니다. 오른쪽에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은 파란색, 마찰장이 초록색으로 파란색이 큰 쪽이에요. 이큰 놈을 갖다 잘라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요렇게 스트리키 스트럭처들이 바닥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난류가 왜 마찰장이 크는지도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저것만 풀면 돼요. 저거 풀다가 완성을 못 보고 사망한 친구도 있어요. 그거는 계산이 7년이 걸렸는데 2019년인가요? 그 블랙홀 사진 찍을 때 네.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데이터가 너무 커서 우리 보통 보내잖아요. 네, 전송가 안 됐어요. 그게 안 돼요. 너무 커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다 빼서 네. 비행기다 실어서 갖고 갔어요. 이때도 이랬어요. 아까 네. 그 동영상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하나하나를 갖다 그때 보면 메모리가 크지 않으니까 그걸 갖다 이나하나 하드디스크에 아까 그 동영상에 1초에 24컷일 거잖아요. 한 장면 한 장면이 하드디스크 하나예요. 그거를 하루하루 가지고 그래픽 회사에 가서 하루 붙여서 1년치를 붙이니까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그 장킹 교수님이 저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걸 보여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나온 게 최천 교수의 박사 논문입니다. 장킹 교수님 밑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 보면 80년대 초에 물속에서 빠른 게 상어였어요. 네. 그렇죠. 상어의 표면이 매끈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뾰족뾰족하고 거친 놈이 어떻게 마찰장을 줄일까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갖다 푼 겁니다. 난류를 역으로 예. 풀어버리는 거구나. 예, 그렇죠. 뾰족뾰족한 게 네. 만약 듬성듬성하다면 그 계곡 안에 그 보텍스가 들어가죠. 여전히 벽을 때리잖아요. 네. 그러면 마찰장이 크죠. 근데 만약 뾰족뾰족한 게 적절히 크다면 보텍스가 떠 있어가지고 안 들어오는 그 거지. 뾰족한 놈의 끝만 건드려요. 예. 그러면 마찰장이 크지가 않죠. 받는 표면의 홈이라는 게 너무 크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그 스케일마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규명한 거예요. 저게 전신소용의 원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는 매끈하게 하려고 하다가 전신소용을 그러다 보니까 신기록이 너무너무 많이 됩니다. 그렇죠. 2008년에만 세계 신기록이 40개가 나와요. 그래서 2009년에 세계 수영연맹에서 그거 금지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세계 신기록이 다 거기에 멈춰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인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깰 거야? 2010년에 금지시켰죠. 어. 2010년에 금지시키니까 기록이 2009년에 멈춰 있는 거죠. 저게 기술 도핑이거든요. 저희 실험실 그룹, 장킴, 최천 교수, 저 이렇게 그룹들이 한 다이렉트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이 이제 큰 역할을 했는데 다시 이제 최근에 후배가 멋진 발표를 해서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그 완전 최근. 지난 10월 달 발표예요. 타코마 브릿지를 네. 통째로 푸는 겁니다. 134억 개의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매 타임스텝마다. 저렇게 해서 칼마 보텍스가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져서 다리를 흔들고 있다는 거 보이죠? 저걸 갖다가 계산했더니만 원래 관측됐던 흔들리는 주기랑 똑같은 게 재현이 된 거예요. 시뮬레이션에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비틀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비틀리면서 휘는 게. 네. 저게 1940년 그 무너질 때 그 관측된 현상이었거든요. 그거를 갖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저기 뭐 똑같이 칼만 보텍스가 다른 형태. 예. 야, 이걸 통째로 풀면 통째로 이렇게 풀었어요.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것도 주기를 따라갔더니만 원래 관측됐던 그 주기를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이게 올해 10월 달에 Journal of Fluid Mechanics에 발표됐고요. 학생이 오늘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동영상을 올렸다고 안 될 거 하게 하면 참 좋겠다고. 자기가 저 동영상을 제 만든 거예요. 저렇게. 난류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오스, 프랙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나비우스 방정식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저렇게 잘 조직화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직스로 이해하기 되게 쉬울 수 있고 그걸 갖다 통째로 전산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딥러닝이라든지 AI라든지 챗GPT가 왜 가능해졌을까? 컴퓨팅 파워가 너무 좋아져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사실이 그게 80대, 90대 이미 나왔던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컴퓨터 파워로는 안 되는 거죠. 하이젠베르크가 못 풀었던 문제를 70년에 풀었다고 했잖아요. CDC. 그 CDC라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보다 지금 최고 컴퓨터가 1조 배가 빠릅니다. 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현대의 축학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자연이라는 것들이 신비에 대한 사양이고 우리가 알 수 없고 카오스 프랙탈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것들로 풀 수 있는 걸로 유체역학은 이제 바뀌고 있고요. 요즘은 양자 유체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약간 클로징을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한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항성님이 가지고 싶을 때 제가 판타레이를 그냥 쓰지 않았고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배치를 해보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한 500명, 800명 되다가 주요 인물로 합치면 150명, 200명 정도가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이 배치라면 제일 재밌는 것은 결국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뉴턴입니다. 네, 저기서 쫙,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배치해놓고 선으로 연결하다 보면 결국 뉴턴에서 다 나와요. 와. 뉴턴이 다 해요. 그 다음에 쭉 하다 보면 퍼지잖아요. 네. 제일 오른쪽에 가보시면 아인슈타인에서 아인슈타인? 합쳐집니다. 그냥 그렇게 됩니다. 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베르누이 가문의 유체 배틀 이야기할 때 그 요한 베르누이 가운데 보이시죠? 요한 베르누이의 아들로 쭉 내려가 보시죠. 헤르만 헤세가 나와요. 그리고 요한 베르누이의 딸이 안나 베르누이가 있어요. 네. 그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네. 키리 부부가 나옵니다. 키리 부분이 나오네요. 그런 것들도 좀 담아 보려고 했고요. 참고문헌이 아마 50페이지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 안 돼가지고 제가 줄여가지고 지금은 참고문헌 줄여서 350개 정도로 줄였을 텐데 거기 보면 그 참고문헌의 몇 페이지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저렇게 제가 원문 파일들하고 다 엮어가지고 우와. 정리를 엑셀 파일로 다 정리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판타레에 많이 녹아 있다는 거를 좀 거기 나온 거를 그냥 어디서 뭐 위키피디아 보고 아니면 뭐 유튜브 동영상 보고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와. 책이나 그 사람들의 원문을 보고 썼던 것들이 그러니까 원문이 없으면 제가 누군가 인용한 걸 썼겠지만 원문이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원문을 다 썼기 때문에 그래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참고하는 책이 어떤 것들에 보면 알 수 있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30년간 수집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냥 마지막에 제가 감사해야 될 분한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2012년에 제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중앙에 지휘하는 사람이 저고요. 왼쪽에 계신 분들은 부장 판사님들이십니다. 근데 이제 앞에 피아노 치시는 분 부장 판사님이 계세요. 이 부장 판사님이 예전부터 저랑 알아가지고 음악적으로 좀 친해서 부장 판사들 모아서 이렇게 합창단을 꾸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과학 덕후세요. 상대성 이론 특강을 들으러 가셨나 봐요. 그 중력장 방정식 유도하는 건가 보죠. 텐스나 이런 거 나오고 네. 몇 달 동안 그걸 다 들으신 거예요. 제가 책을 좀 쓰고 싶다니까 이제 저 판사님이 저를 출판사랑 연결해 줘가지고 제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엔지니어는 어떤 사람일까? 저는 계속 저를 과학자라고 하지 않고 엔지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엔진이라는 게 뭘까 하면 엔진은 그 시커먼 연기 자동차 뭐 이런 게 아니고 엔진은 라틴어로는 인제니움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인제니움은 독창적이고 신기한 거. 인제니움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양인들에게 엔지니어는 오히려 크리에이트라는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네.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영화 보면 인간을 만든 외계 존재를 찾아 떠나는데 그 외계의 존재가 영화에서는 엔지니어라고 부르거든요. 라틴어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만들고 창조하는 사람은 이해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검색 엔진이 왜 검색 엔진일까? 신기하고 새롭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 엔지니어듯이 저는 저 스스로를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하면은 결국은 제 분야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케인즈가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나서 저기서 누구를 만나는 보면 꼭 자기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는 렌트슐러처럼 과감하게 제가 공장이 없는데 공장을 주시면 제품을 만들어서 갚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요. 아. 이런 분들의 세상을 바꿔놨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천재들의 플렉스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모든 인연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사회도 훨씬 더 큰 꿈을 꿀 것 같아요. 이제 지난 7, 8개월간 지나왔던 유체역학을 중심으로 과학 세계사를 비롯해서 거기에 얽힌 여러 가지 역사, 예술, 문화, 종교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담아준 이런 강의가 또 어디 있었나. 너무나 고생해 주시고 너무나 좋은 강의를 해주셨던 민태기 박사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서 저희는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기 박사님은 이제 잠시 현업으로 돌아가셨다가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지 저희와 함께 구상을 한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